안녕하세요. 책 떠먹여주는 책 떠먹입니다.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 27살에 취업도 하기 전에 청년이었던 저는 명절날 작은 어머니와 사촌들과 함께 절을 간 적이 있었습니다. 스님과 함께 5명이 둘러앉아 각자의 소원을 말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질문에 갑작스러워서 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제가 아는 사람 모두가 행복했으면 하는 게 소원입니다. 라고요. 저의 무의식 속에는 늘 행복이 있었던 겁니다. 그로부터 10여 년 뒤 한 달 전 서은국님의 행복의 기원이라는 책을 만나게 됐는데요.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행복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여태까지 인간은 행복을 위해서 사는 존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은 반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살기 위해서 행복한 것이라고요. 어떻게 하면 행복해지는가에 대한 이야기는 많습니다. 하지만 왜 인간은 행복을 경험할까에 대한 질문을 들어본 적은 많이 없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우리는 행복을 왜 느끼는지 알지 못한 채 행복할 방법을 찾습니다. 행복의 속성을 알지 못한 채 행복의 비결이나 기술을 찾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왜 행복감을 느끼는지 찾아가는 과정에서 진짜 행복을 조명하고 행복해지는 진짜 방법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갈수록 경쟁이 치열해지고 먹고 살기 팍팍해져가는 세상을 살며 때로는 뭐 하려고 이렇게 힘들게 사는지 허무할 때도 있지만 저는 이 책을 읽고 난 후 마음이 조금은 편해졌습니다. 자아 성취만이 꼭 행복의 전부가 아님을 알게 되었고 행복이 어디에 존재하는지 어렴풋이 알게 됐거든요. 여러분들도 저와 같은 경험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이 책에서 감명받았던 구절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뉴욕 맨하튼, 세상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다. 하지만 군중 속에서 고독은 더 커진다고 했던가. 2011년 가을 이곳에 살고 있던 제프 렉스데일이라는 39세 남자는 여자친구와 헤어진 뒤 외로움에 몸부림치고 있었다. 가족도 친구도 없던 그는 망망대해 같은 세상에 구조 신호를 보냈다. 노란 종이 한 장에 자기 전화번호와 문장 하나를 적어 맨하튼 곳곳에 붙인 것이다. 뭐든 대화하고 싶은 사람은 저에게 전화하세요. 외로운 제프. 그 후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단 몇 명의 대화 상대라도 생기길 바라던 그에게 실제 연락을 한 사람은 무려 7만여 명. 뉴욕은 물론 영국, 캐나다, 나이지리아, 말레이시아, 심지어 한국에 사는 사람들까지도 제프를 찾았다. 자신도 외롭다는 하소연과 함께 힘내라는 응원 메시지도 줄을 이었다.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건 사람이다. 인간이 경험하는 가장 강렬한 고통과 기쁨은 모두 사람에게서 비롯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이별, 짝사랑. 인간을 시름시름 앓게 하는 고통스러운 경험이다. 하지만 인간이 느끼는 가장 강력한 기쁨 또한 사람을 통해 온다. 사랑이 싹틀 때, 오랜 이별 뒤의 만남, 칭찬과 인정. 그래서 시대와 문화를 막론하고 인간이 치르는 가장 성대한 의식들은 사람과의 만남 혹은 이별을 위함인 것이다. 왜 이토록 인간은 서로를 필요로 할까?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서가 아니라 막대한 문제가 걸려있기 때문이다. 바로 생존, 세상에 포식자들이 있는 한 모든 생물의 생존 확률은 다른 개체와 함께 있을 때 높아진다. 물소들은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아프리카 초원을 수십만 마리의 동료들과 함께 횡단한다. 서로 잡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아남기 위해서. 내가 혼자 있는 비둘기를 습격할 때 사냥 성공 확률은 약 80%다. 하지만 비둘기가 다른 친구 10마리와 함께 있을 때 60%, 50마리와 함께 할 때는 10% 이하로 사냥 성공률이 떨어진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시카고 대학의 카시오프 교수팀의 오랜 연구에 의하면 현대인의 가장 총체적인 사망 요인은 사고나 암이 아니라 외로움이다. 미국 다트머트 대학의 마이클 가자니가 교수는 세계에서 가장 저명한 뇌과학자로 꼽힌다. 최근 그는 자신의 책에서 큰 질문을 하나 던졌다. 인간의 뇌는 도대체 무엇을 하기 위해 설계되었을까? 일평생의 연구를 토대로 그가 내린 결론은 인간관계를 잘하기 위해서다. 그는 인간이 뼛속까지 사회적이다 라는 표현을 썼다. 남을 설득하고 속이고 속마음을 이해하고
뇌의 최우선 과제는 사람 간의 이런 복잡 미묘한 일들을 해결하는 것이다. 인간을 가장 인간스럽게 만드는 뇌. 한마디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잘 맺기 위해 뇌가 발달했다는 것이다. 인간이 인공위성을 띄우고 힉스 입자를 발견했지만 이런 위협들은 사실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똑똑해진 뇌에서 나온 부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최근에 다소 엽기적인 논문이 발표됐다. 논리적으로 신체적 사회적 고통이 같은 뇌 부위에서 발생한다면 이 두 가지 고통을 줄이는 방법도 동일할까? 몸이 아플 때 우리는 진통제를 먹는다. 그러면 마음이 아플 때도 진통제가 효력이 있을까? 심리학자 네이든 드왈과 동료들은 이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대학생 62명을 모집해 그들이 느낀 사회적 고통의 정도를 21일 동안 기록하도록 했다. 이 기간 동안 한 그룹은 매일 타이레놀 2알씩 복용했고 통제 집단은 아무런 약효가 없는 희나를 복용했다. 참가자들은 약의 성분을 연구가 종결된 뒤 알게 된다. 놀라운 결과가 나온다. 연구자들의 예상대로 매일 타이레놀을 복용한 집단은 통제 집단에 비해 시간이 지날수록 일상의 사회적 상처를 덜 느꼈다. 마치 두통을 없애주듯 진통제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은 사회적 고통을 덜어준다는 것이다. 놀랍지만 가능한 일이다. 고통의 역할은 위협으로부터의 보호다. 뇌 입장에서는 그 위협이 신체적인지 사회적인지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 그래서 뇌는 비슷한 방식으로 두 종류의 고통 스위치를 켜고 끄는 것이다. 혼자가 되는 것이 생존에 얼마나 치명적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연구다. 우리 조상이 물려준 생존 패키지의 두 번째 내용물은 우리의 관심사인 쾌감이다. 고통과 같은 부정적 경험이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면 긍정적 정서의 기능은 생존에 필요한 자원을 추구하도록 하는 것이다.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생명체가 오래 생존하지 못하는 것처럼 쾌감을 상실한 동물 또한 문제가 생긴다. 간단한 예로 식사를 들어보자. 왜 우리는 매일 꼬박꼬박 밥을 챙겨 먹을까? 한마디로 먹는 즐거움 때문이다. 그 어떤 음식을 입에 넣어도 종이 맛밖에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이런 자들은 남에게 고기와 과일을 양보할 것이다. 고매한 인격 때문이 아니라 먹는 쾌감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이런 젠틀맨들은 진화 과정에서 영양실조로 사라졌다.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동물들은 탐욕스러울 정도로 먹는 즐거움을 추구했다. 보기에는 썩 좋지 않아도 생존에는 반드시 필요한 모습이었다. 쾌락은 생존을 위해 설계된 경험이고 그것이 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본래값으로 되돌아가는 초기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것이 적응이라는 현상이 일어나는 생물학적 이유다. 그리고 수십 년의 연구에서 좋은 조건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장기적으로 훨씬 행복하다는 증거를 찾지 못한 원인이기도 하다. 아무리 대단한 조건을 갖게 되어도 여기에 딸려왔던 행복감은 생존을 위해 곧 초기화돼 버리기 때문이다. 나는 이것이 행복 연구에서 아직까지도 품고 있는 질문에 대한 간명한 설명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행복은 한 방으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다. 모든 쾌락은 곧 소멸되기 때문에 한 번의 커다란 기쁨보다 작은 기쁨을 여러 번 느끼는 것이 절대적이다. 유학 시절 지도 교수가 쓴 논문을 읽은 적이 있다. 제목은 행복은 기쁨의 강도가 아니라 빈도다. 나는 이것이 행복의 가장 중요한 진리를 담은 문장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나의 도움을 받고 고마워하는 친구의 얼굴을 볼 때 나도 기쁨을 느껴야 한다. 그래야 또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이 과정에서 생긴 친구는 훗날 죽을 고비에서 나를 구해줄 수도 있다. 결국 진화 과정에서 도움을 줄 때 기쁨을 느꼈던 자들이 선택적으로 더 많이 생존하게 되고 그들의 유전자를 통해 우리는 이 습성을 물려받은 것은 아닐지.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지만 현재의 나의 추측은 그렇다. 뇌는 우리의 행복에 일말의 관심도 없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찾도록 하기 위해 뇌는 설계되었다. 그것은 생존과 직결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뇌는 사람이라는 생존 필수품과 대화하고 손잡고 사랑할 때 쾌감이라는 전구를 켜도록 설계된 것이다. 호모사피엔스에게 다른 사람이 그토록 중요했던 이유는 생존 과정에서 타인의 보호와 도움이 필요한 일이 많았기 때문이다. 즉 타인은 나의 불충분함을 메워주는 절대적 존재였다. 사람은 행복의 절대 조건이지만 나의 모든 것을 버리고 오직 남을 위해 사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각자가 가진 독특한 꿈, 가치와 이상을 있는 그대로 서로 존중하며 이해하는 것, 이것이 사람과 함께 사는 모습이다. 그래야 사람의 가장 단맛을 서로 느끼며 살 수 있다.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이냐, 행복한 삶을 살 것이냐는 개인의 선택이다. 내가 강조하고 싶은 점은 첫째, 이 둘은 같지 않다는 것이고, 둘째는 어디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 삶의 선택과 관심이 달라진다는 것이다. 무엇이 가치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잣대가 필요하고, 많은 경우 그 잣대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평가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하고 싶은지보다 우선시되는 것은 내 선택을 남들이 어떻게 평가하느냐다. 내가 지금 좋고 즐거운 것보다 남들 눈에 사려 깊고 힘있는 사람으로 인정받는 것이 더 중요해진다. 앞에서 설명했듯 여기서 행복은 역풍을 맞기 시작한다. 이상 책의 구절들을 읽어보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책을 읽다 보니 행복은 거창한 관념이 아니라 구체적인 경험이라고 생각되네요. 행복은 잡힐 듯 말 듯 뭔지 알 것 같으면서도 막상 손에 잡히지 않기도 하고요. 루피의 원피스 같이 어딘가에 있지만 그게 무엇인지는 잘 모르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자는 행복은 우리 곁에 있다고 말합니다. 행복은 이상과 가치가 아니라 쾌락에 뿌리를 둔 긍정적 정서라고 말이죠. 그렇다면 원초적인 쾌락은 무엇일까요? 먹을 때와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행복해집니다. 우리는 이 충만한 정서가 당연하고 일상적인 것이라 소중한지 몰랐던 겁니다. 오늘 가족과 사랑하는 사람과 따뜻한 밥 한 끼 나누는 건 어떠실까요?